중국이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다고 못 박으며 한 산업을 통째로 버렸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만이 정답이라 믿었었죠. 그리고 한국을 보며 이렇게 조롱했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그걸 해? 뒤처진 나라잖아. 우리가 던진 돌멩이를 주워 담고 있네. 하지만 진실은 반대로 폭발했었어요.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었고 주문표는 내년까지 꽉 차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섰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 박동이 서울, 울산, 부산에서 뛰고 있었죠. 한국은 작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은 강했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자동차, 항공, 디스플레이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한국의 특수 소재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비웃던 순간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의 벽과 신뢰의 장벽을 높였는지. 충격적인 장면, 숨겨진 계약, 그리고 뒤집힌 진실.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천회희입니다. 저는 거의 20해 동안 상하이 외곽에 있는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공장은 마치 연기와 쇳덩어리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도시 같았었죠.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는 건 커다란 사이렌 소리였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하러 가야 했었습니다. 매일 밤에는 기름 냄새가 밴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제 손은 늘 거칠었고 화학약품에 스며든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흉터처럼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 자국들은 제 인생의 증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었죠. 저는 평생 그곳에서 일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공장은 저에게 월급을 주었고 가족의 밥을 책임져 주었고 자부심을 주었었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안정적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이렇게 믿고 있었죠. 석유화학이야말로 중국 힘의 심장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었어요. 텔레비전 속에서 한 정부 지도자가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고 모든 신문 헤드라인에 실렸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값어치 없는 석유화학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에 있다. 신문은 그것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불렀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교수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석유화학은 과거다. 반도체가 미래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었죠. 어떤 이들은 이제야 중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었다고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근무를 마치고 늘 그렇듯 공장 정문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갔었어요. 그곳은 어둡고 담배 냄새가 가득했었지만 우리끼리 속 얘기를 나눌 때면 항상 찾던 장소였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동료인 저우민과 한량이 벌써 와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우밍이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기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었죠. 이거 봐. 한국은 아직도 석유화학 공장을 새로 짓고 있대.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야. 그러자 한량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한국은 늘 느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이제 주워 담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같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래도 잔을 높이 들며 말했었죠. 맞아, 한국은 어리석어. 우리는 앞으로 가는데 그들은 뒤로 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은 작고 느리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강하고 빠르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믿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석유화학이 사라진다면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고 제 손은 여전히 화학약품에 더러워져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제 삶은 바뀌지 않았었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몇 주까지 나자 저는 변화를 곳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공장에 들어오는 주문이 줄어들었고 관리자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었죠. 몇몇 기계는 멈춰 있었고 몇몇 생산 라인은 닫혀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반도체가 돈을 더 잘 줘. 여긴 미래가 없어.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이 공장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빨리 끝날 리 없어. 하지만 밤이 되면 제 귀에는 이상한 정적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때는 밤마다 울리던 트럭 소리가 창밖에서 사라져 있었죠.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공장에 갔더니 정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공장 폐쇄. 운영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 저는 오랫동안 그 종이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 피부에 남은 자국들, 제 옷의 뱃냄새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제가 믿고 있었던 미래까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저우민과 한량을 만났어요. 이번에 술집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술잔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한참이 흐른 뒤 저우밍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지도 몰라. 포기한 게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한량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중국이 오라. 한국은 망할 거야. 두고 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한국이 틀렸고 중국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웃음은 이제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곧 저는 우리가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로 향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줄도 몰랐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제 인생을 세웠던 산업은 사라졌고 제 발밑의 땅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공장 문이 닫힌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길고 무거운 석 달이었죠. 처음에는 차분히 버티려고 했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건 잠깐일 뿐이야. 곧 다시 문을 열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 통장에 있던 저축은 여름 얼음처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번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오래된 공장 직원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제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고 스스로 증명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면접은 똑같은 결말을 맞고 있었죠. 인사 담당자는 제 경력을 훑어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거절의 말들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애써 걱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며 웃어 보였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제가 자는 줄 알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우린 어떻게 하지?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빈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류 감독이라고 떴어요. 제 옛 상사였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놀라서 급히 전화를 받았었어요. 천혜희.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특수화학 물질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하고 있다.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한국이라니. 우리가 술집에서 비웃었던 그 나라? 뒤처진 공장이라고 했던 그곳? 제 자존심은 당장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떨던 손과 아이들 학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뒤다. 그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곁에는 저우민과 한량도 함께 있었어요. 20에 가까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땅에서 어색한 동행이 되어 서 있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큰 유리문을 지나며 제 가슴은 이상하게 조여오고 있었어요. 안은 밝고 조용했고 매끈한 바닥, 차분한 안내방송,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객들로 가득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끄럽고 복잡한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길, 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넓은 고속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몇 분마다 반짝이는 벽을 가진 현대식 공장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높은 굴뚝에서는 얇고 하얀 증기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있었죠. 저우밍이 억지로 웃으며 증기를 가리켰어요. 봐라, 아직도 저런 옛날식 굴뚝을 쓰네. 우리 과거 같아. 한량도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곧 무너질 거야. 어제에 갇혀 사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로는 너무 매끈했고 공장은 너무 깨끗했으며 공기조차 집에서 맡던 무거운 기름 냄새와 달리 상쾌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공장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얀 증기가 오르던 장면,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 그 중에는 외국 브랜드도 많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하고 싶은 질문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틀렸다면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석유화학은 과거이고 반도체가 미래라고. 한국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게 제가 믿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비행기 표에도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중국에서 구하지 못해 바다를 건넜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류 감독이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모았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었어요. 내일 한국 공급업체를 만난다. 예의를 지켜라. 거만하게 굴지 마라. 우리는 이번 계약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거만하게 굴지 마라. 수년 동안 저는 늘 자부심을 품고 걸어 다녔어요. 중국은 앞서 있고 한국은 뒤에 있다고 말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누구도 만나기 전부터 상사가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맑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에는 공장의 불빛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몸을 기대고 혼잣말을 했었어요. 왜 이곳은 다르게 느껴지지? 왜 실패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내일 처음으로 한국의 공장 안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자부심도 아니었고 자신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울산 롯데화학 공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끄러운 소음, 자욱한 연기, 거친 먼지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앞에 서 있던 건 제가 18년 동안 보아온 공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건물은 유리와 철로 지어진 듯 반짝이며 높이 솟아 있었고 땅바닥은 음식을 떨어뜨려도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했었습니다. 공기조차 무겁거나 탁하지 않고 맑고 신선했었어요. 저우밍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었어요. 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분명 낡고 녹슬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벽은 새하얗고 흠 하나 없었고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귀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접수 직원은 정중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모두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입니다. 저는 저우밍을 흘끗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여기가 망해가는 산업 아니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한국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였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단하게 악수를 하더니 놀랍게도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를 맡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넓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로봇 팔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지털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떠 있었고 흰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차분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화학 공장이라기보다 우주센터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떠오른 건 상하이에 있던 제 옛 공장이었어요. 먼지 쌓인 기계, 연기 속에서 기침하던 동료들, 소음 때문에 고함치던 관리자들, 그 차이는 참담할 만큼 뚜렷했었어요. 마침내 박진우가 작은 탁자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위에는 맑은 액체가 담긴 투명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게 저희 특수용제입니다. 순도는 99%예요.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됩니다. 삼성, TSMC, 인텔 모두 이 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량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저 용제일 뿐이잖아. 별거 아니네. 박진우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히 태블릿을 켜서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제 피가 차갑게 식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TSMC. 저우밍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박진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 용제가 없으면 반도체 웨이퍼를 제대로 세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만 있어도 칩은 망가집니다. 이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작은 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크기도 작고 단순해 보이고 흔해 보였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조차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비웃었던 산업은 죽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공장 안쪽으로 더 깊이 걸어갔어요. 제가 보는 모든 곳에는 정밀함과 질서, 그리고 조용한 힘이 흐르고 있었어요. 로봇들은 마치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는 낮은 울림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계약서들이 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박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석유화학이 그저 더러운 기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미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고부가 가치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숨이 막히고 있었고 가슴은 조여들고 있었어요. 견학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따사로웠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우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량은 손을 떨며 담배를 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맑고 푸른 울산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린 한국을 비웃었어.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걸 만들고 있었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앞서 있었다면? 이틀 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었어요. 목적지는 백스코 국제화학박람회였어요. 류 감독이 우리에게 말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산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잘 지켜봐라. 거대한 유리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곳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끝없이 이어진 부스를 비추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과학자, 기술자, 양복 차림의 바이어, 이어폰을 낀 통역사들까지 발걸음과 대화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한국 기업 부스 앞이었어요. 부스는 크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조명 아래 샘플들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떤 부스는 줄이 너무 길어서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 기다려야 했었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한국인 매니저에게 말했었어요. 당신네 접착제가 우리 자동차 부품에 완벽히 맞습니다. 다른 것도 시험해봤지만 이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일본 엔지니어 몇 명이 유리 진열대 안에 놓인 얇은 필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속삭였어요. 이 품질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저우민과 한량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중국 기업 부스를 보게 되었어요. 제 심장은 곧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탁자는 초라했고 현수막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젊은 직원 2명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낮과 밤처럼 극명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부스가 활기와 소음, 거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부스가 버려진 방처럼 고요했었습니다. 한량이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운이 없는 거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큰 한국 부스 하나에서는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여러 나라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인도, 그리고 심지어 중국까지 찍혀 있었어요. 울산에서 우리를 안내해줬던 연구원 박진우가 지도 옆에 서서 당당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붉은 점들이 저희 제품이 가는 나라들입니다. 40개국 이상이 한국 소재를 사용합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중국 기업 이름이 9개 이상 표시된 걸 세고 있었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중국 공장들조차 의존한다고? 박진우가 제 말을 듣고는 친절히 대답했었어요. 네. 중국의 가장 큰 공장들조차 한국의 용재와 접착제를 씁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저우밍의 입술이 떨리더니 그는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한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에 쥔 라이터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반짝이는 부스와 텅 빈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석유화학을 버린 건 쓸모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스스로 선두의 기회를 버린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던져버린 돌을 다이아몬드로 깎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볼수록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어 계약을 부탁하고 제품을 칭찬하고 기술을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중국 부스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저를 틀리게 만든 한국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말없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그들을 비웃었어. 하지만 오늘 난 내 눈으로 진실을 봤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래.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은 뒤에 있던 게 아니야. 한국은 앞서 있었어.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박람회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반짝이던 한국 부스, 길게 늘어선 줄, 붉은 점으로 가득한 세계 지도. 그리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한 문장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뒤로 걷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게 아닐까. 부산에서 박람회를 보고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생각들로 무겁게 차 있었어요. 인파의 소음, 반짝이던 한국 부스들, 텅 빈 중국 부스들, 그 장면들이 끝없이 반복되며 마치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제 안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은 화려한 간판과 달리는 차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해 동안 저는 중국이 강하고 한국은 약하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혜희. 고개를 돌리니 울산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박진우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잠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는 제 안의 질문을 참을 수 없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었어요. 박 선생 말해줘요.
왜 한국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왜 당신네 산업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산업은 죽었을까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선생님처럼 또렷하고 천천히 말했어요. 중국이 석유화학을 버린 건 사실이에요. 값싼 대량 생산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대량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했어요. 우리는 특수 소재를 선택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 화학 소재 말이에요. 우리는 싼 물량을 포기하고 깊이에 투자했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지만 진실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깊이? 제가 되물었어요. 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량 생산에 투자하면 내일 바로 이익이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에 투자하면 30년 동안 살아남을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10년 동안 거의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뒤 아무도 넘지 못하는 기술의 벽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뒤로 젖혀 앉았어요. 그의 말이 제 귀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10년의 노력이 30년의 생명을 준다. 상하이에 있던 제 옛 공장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속도만 좇고 있었어요. 더 큰 수치, 더 빠른 생산, 더 낮은 비용만 외치고 있었죠. 관리자들은 늘 말했었어요. 양이 곧 승리이다. 그러나 그 승리가 지금 어디 있었나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기계는 침묵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편 한국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었어요. 속도가 아닌 인내, 값싼 대량이 아닌 귀중한 세부.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 제품을 사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가슴속에 부끄러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본 박진우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이기고 다른 나라가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한국은 인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인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의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중국은 속도를 선택했다. 한국은 깊이를 선택했다. 중국은 양을 택했다. 한국은 질을 택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항구의 윤곽이 보였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분명 한국에서 만든 소재들이 담겨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겠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말하기조차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돌을 주운 게 아니야. 한국은 다이아몬드를 깎아낸 거야. 그 말은 비밀처럼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잊히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웃던 나라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고? 우리의 자존심이 눈을 가렸었다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석유화학 공장에서 수년간 묻은 얼룩으로 가득한 손이었어요. 예전에는 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제 실수의 증거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한국이 아직 만들고 있는 화학 소재를 찾는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하는 길이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내했었고 준비했었으며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회의는 그동안 완전히 틀리고 있었어요. 6달이 지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상하이에서 굳게 닫힌 공장 문 앞에 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을 한국 공급업체와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한때 꿈꿨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이었고 제게 낯선 새로운 목적을 주고 있었어요. 거의 매주 저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비웃던 중국 관리자들이 이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한국 기업의 계약을 부탁하고 있었어요. 샘플을 기다리며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겸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세상도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텔레비전에서 CNN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이런 제목이 떠 있었어요. 버려진 산업의 기적, 한국의 조용한 부상.
기자는 한국이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던 산업을 어떻게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울산의 공장 흰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중국은 석유화학을 버렸다. 한국은 세계를 지배한다. 일본의 NHK조차 그것을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제가 한때 비웃었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상하이에 있는 저우밍은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었어요. 그는 반쯤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가 한국에 있다면 나도 그들을 이해해야지. 가장 크게 한국을 욕하던 한량은 이제 가방 속에 한국 연구 논문을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그것을 읽으며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존경심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었어요.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학자, 최고 경영자, 전 세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부산 박람회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의심 가득한 방문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증인이 되어 서 있었어요. 불빛이 어두워지고 한 한국인 최고 경영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당당히 서 있었고 목소리는 강하지만 차분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버려진 돌이라도 한국의 손에 들어오면 보석이 됩니다. 순간 회의장은 박수로 폭발했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벽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제 박수는 억지나 씁쓸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심이었고 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술집에서 한국을 비웃으며 뒤떨어진 나라라고 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저우밍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거지라고 말했을 때 저도 함께 웃으며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던 그 순간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에 서 있는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뒤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은 앞서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강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억지로 눈을 깜빡이며 참아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후회와 존경,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어요. 저는 오래도록 크기와 속도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내와 세부 그리고 조용한 힘의 길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차가운 서울 밤거리를 걸어 나왔어요.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는 분주했지만 안전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을 비웃지 않겠다. 한국에게서 배우겠다. 그 말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있던 벽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제 여정은 비웃음에서 시작했지만 존경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단 하나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의 미래라고 믿었던 것은 이미 한국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